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컨벤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를 상당히 앞서고 있는데 지난번 이재명 후보는 사실 그 효과 제대로 못 봤지요. 최근 나온 조사들을 보면 오차범위 밖에서 또 오차범위 안에서 모두 앞서가는 걸로 그렇게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어질지 관심인데요. 이준석 대표 아무래도 컨벤션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기본적으로 저희가 한 일부 여론조사에 따라 다르지만은 15%까지 달하는 격차를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당 지지율도 20% 가까운 격차를 지금 유지하고 있다. 이게 몇몇 여론조사의 이제 수치들이었는데 이 중에서 일부는 저희 경선 관련해서 컨벤션 효과도 있겠지만은 또 일부는 경선이 있는 기간에는 여론조사 응답을 좀 많이 합니다. 보수 지지층이. 그래서 과다 표집 문제도 있을 거거든요. 과다 표집 문제도 있을 텐데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상당한 컨벤션 효과를 우리 후보가 누리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의원. 대외협력특보로 아주 애를 많이 쓰셨는데 좋은 성과 거두게 된 것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캠프는 해단식을 했나요? 네, 어제 2시 반에 해단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무슨 역할을? 지금은 아무 역할이 없고요. 그냥 전직 대외협력특보입니다. 일단 그 선출되고 난 후에 또 여론조사에서 높게 나오니까 후보 쪽 분위기는 상당히 좋겠네요. 전체적으로는 좋죠. 일단 한 곱이 넘었으니까. 근데 이제 저희들 나름대로는 조금 좀 냉철한 분석을 해보면 일단 최종 후보 이 결정하는 과정에서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는 사실은 득표 수치가 그러니까 이렇게 이긴 수치가 그리 많지는 않아서 내부적으로는 10% 넘게 이길 거로 예상을 했었는데 그랬죠. 두 자릿수 얘기했죠. 최종적으로 한 6.3% 정도에 불과해서 그 부분이 조금 좀 우려되는 대목이 있었고요. 사실은 저게 지금 컨벤션 효과라고 하는데 그게 그러니까 아까 이제 이준석 대표님 이제 방송에서 멘트가 나왔는데 뭐 이 전당대회 전후해서 보수 지지층이 전화 받는 걸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 컨벤션 효과가 나올 것이다 이제 이런 분석인데 실은 그 이전에도 이제 핵심이 정권 교체 여론이 거의 60% 가까이 지금 육박하고 있는 수치들이거든요. 그러면 윤석열 후보가 그 수치에 근접해 가야 맞는데 사실은 아직도 조금 부족한 점이 있어서 저희들도 이제 본캠프 구성하기 전까지 그런 점들을 좀 더 분석해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어떻게 이 정권 교체 수치만큼의 후보 지지율을 일치시킬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장성철 교수는 저 여론조사 어떻게 분석합니까? 컨벤션 효과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컨벤션 효과는 없었고 역벤션 효과만 있었다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기본적으로 보니까 대략 10% 이상 좀 차이가 나는 것을 보면은 컨벤션 효과를 충분히 누리고 있다라고 평가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정권 교체 여론보다는 상당한 수준으로 낮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거는 과제예요. 왜냐하면 내년 대선은 정권 교체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대략 그 정권 교체 여론과 윤석열 후보가 얻은 그 지지율의 차이를 보면 대략 10% 정도는 아직도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에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을 과연 어떻게 견인해낼 것이냐. 이것이 다음번에 좀 더 가면 안철수 후보로 갈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걱정을 해보면 이러한 현재의 컨벤션 효과에 취하면은 안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은 이 같은 여론조사 보면서 뭐 애써 그 효과를 크게 인정하려고 하지는 않는 분위기입니다. 그렇지만 긴장되겠지요. 이재명 후보 선대위원장을 맡았던 우원식 의원 얘기를 들어보시죠. 각종 여론조사에서 오차범위 안팎으로 이기고 있어요. 윤석열 후보가. 네, 컨벤션 효과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저희들은 이제 그런 상황을 보면서 긴장을 하죠. 이제 그런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여론조사는 국민의힘 경선 기간 동안에 지지층의 응답이 높은 시기에 조사된 결과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더 많이 응답했다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약간의 착시도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지지율은 뭐 이벤트에 따라서 오르락내리락하기 때문에 조금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양문석 이사장, 네. 얼마든지 변동 가능하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그 4개월 정도 남아 있는 기간이 이제 문제고, 그리고 역대 선거를 보면 4개월 동안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어떤 때는 50%에서 10%까지 떨어지는 40% 포인트가 빠지는 그 선거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의미 부여할 필요는 없으나 반드시 이재명 캠프에서는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부분들은 그 분명합니다. 예. 그리고 지지율 차이가 벌어지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면 지지자들의 열정이 함께 식습니다. 그래서 그 상승 국면에 있는 지지자들과 그다음에 하락 국면에 있는 지지자들의 활동 범위가 엄청나게 달라지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내부 결집을 위해서라도 현재 지지율을 끌어올려야 된다는 예. 측면에서 어쨌든 뭐 내일 간훈 토론이 이제 그 있을 예정인데요. 이재명 후보의 간훈 토론 이후에 또 그 이 지지율 변화 추이를 또 지켜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컨벤션 효과도 있고 사실 이제 대선 후보가 되면 대선 후보의 지지도는 정당 지지도와 이렇게 같이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동조라고 하는데요.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정당 지지도를 보면 국민의힘이 46.0, 민주당이 25.9, 아주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도 후보 지지도에 반영이 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박원석 의원, 여기에 또 정권 교체를 찬성하는 여론도 높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민주당 지지도도 떨어지고 후보 지지도도 조금 떨어지고 그리고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지지도 떨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트리플 악재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이제 내년 대선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고 또 그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이슈나 또 여러 가지 그 대선 구도의 변화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지도만 가지고 이 대선 전망을 이렇게 단언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확실하게 윤석열 후보의 컨벤션 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이제 예. 경선이 막판 가면서 좀 치열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지지층의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고 말씀하셨듯이 정권 교체 여론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컨벤션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대장동 이슈에서 아직 헤어나지 못하는 게 또 일정하게는 반영이 돼서 지금 컨벤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윤석열 후보로서는 경선 과정에서 보였던 여러 가지 언행의 실수라든지 이런 불안정함을 얼마나 극복할 수 있을지 또 개인에 대한 비호감도는 여전히 높거든요. 그 비호감도를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이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이제 윤석열 후보로서는 이 지지도를 끝까지 이어가는 것이 중요할 텐데 내일 광주를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김경진 의원, 네. 이번에 1박 2일 일정이라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막 광주를 방문하고 목포도 가시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아마 목포 내지는 목포 주변 언저리 어디에서 1박을 하시고 그리고 봉하마을로 가시는 걸로 해서 1박 2일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1박 2일 일정을 잡은 이유가 있나요? 중간에 다시 서울 왔다가 또 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남해안 축선으로 쭉 한 바퀴 도는 게 맞지 않나 싶고 또 광주 목포를 동시에 가다 보니까 그렇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혹시 광주를 방문하는데 하루 쓱 갔다 오는 것보다는 1박 2일 머물면서 좀 더 민심으로 가까이 다가가고 예.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어떤 진정성 있는 사과의 모습도 되고 이런 걸 생각했을까요? 아마 그런 부분이 틀림없이 있을 것 같고요. 저도 예. 일정표를 아직 세부 일정표를 못 받아봤는데 그쪽에서 청년들이라든지 그쪽 지역에 어떻게 보면 주로 활동하시는 분들하고 아마 스킨십이 아마 조금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까가 가장 궁금한데 예상을 한번 해보신다면. 근데 원래 지금 가게 된 게 사실은 전두환 발언 관련해서 사과를 했었고 경선 과정에서 이제 사과를 위해서 가려고 했었다가 이용섭 시장께서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이 있으셔서 사실은 차라리 그럼 깔끔하게 경선 끝나고 가는 것이 깔끔하겠다 해서 이제 경선 끝나고 가는 거고요. 그래서 가면 첫 번째 핵심 메시지는 어쨌든 그때 실언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광주의 아픔, 호남의 아픔, 5.18의 아픔을 함께 공감한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의 메시지고 거기에 덧붙여서 김대중 정신, 실용과 화합, 이 통합의 정신을 함께 하겠다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박원석 의원, 네.
윤석열 후보가 이번에 광주, 호남 방문하면 어떤 메시지를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뭐 앞서 말씀하셨듯이 그 변명하지 말고 통렬하게 어쨌든 그 전두환 찬양 논란이 빚어졌던 그 발언에 대해서 사과하고요. 그리고 이 말씀하셨듯이 이제 그 광주 상처라는 게 지워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상처를 함께 공감하고 또 이제 헌법 전문에 이 광주 정신을 넣자 이런 얘기들이 정치권에서 오고 가고 있었어요. 윤석열 후보 그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만약 그럴 의사가 있다면 분명하게 그런 의사를 표현하는 게 조금이나마 지금 성난 이 광주나 호남 민심을 달래는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자, 윤석열 후보가 이제 선대위를 또 이끌어갈 텐데요. 이번에는 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선대위 구성을 놓고 여러 가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큰 변수는 김종인 위원장인데요. 윤석열 후보 어떤 결단을 내릴지 궁금합니다. 일단 김종인 위원장은 선대위 구성하는데 전권을 다 이렇게 나한테 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한 것처럼 전해졌는데 권성동 의원 이번에 윤석열 후보 비서실장 맡았죠. 그런 얘기한 적은 없다. 갈등 없다. 이렇게 부인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준석 대표 얘기를 들어보면 좀 달랐는데 이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선대위 구성과 관련해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기존의 윤석열 후보 주변에 있는 인사들을 이준석 대표나 김종인 위원장이 좋지 않게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거강꾼들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더니만은 뭐 며칠 전에는 내가 거강꾼이다 나를 쏴라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뭐 되게 재밌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김종인 위원장 같은 스타일이 거북스러울 겁니다. 이 하이에나 거강꾼 파리 때 자리 사냥꾼 프레임이 굉장히 무서운 게 뭐냐면요. 지금 시점에 전부 다 이제 그 캠프에서 자리 싸움을 위해 가지고 한 마디씩 해야 될 타이밍이거든요. 근데 나서는 순간 거강꾼이랑 이제 하이에나 이렇게 지목될 수 있으니까 좀 지금 잠잠한 편입니다. 지금 그래서 아마 마음고생하신 분 많습니다. 지금 이게 치고 나가야 되는데 못 치고 나가시는 분들. 그래서 사실 하이에나 거강꾼 파리 때에 대한 김종인 위원장과 저의 지속적인 언급은 후보에게 상당히 힘을 실어주는 행위가 맞습니다. 장성철 교수 의견부터 들어볼까요? 이준석 대표가 저렇게 표현하는 의도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당에서 어느 정도 다 준비해놨으니 그냥 그대로 따라오세요라는 말 같습니다. 후보가 뽑히면은요, 대략 선대위를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될지 대선 기획단을 형식적으로라도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대선 기획단은 안 만들겠습니다라고 했거든요. 그것은 당에서 준비했으니까 그대로 따라오라는 건데 이준석 대표나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윤석열 캠프에 있는 몇몇 분들은 좀 부적절하니 그분들 빼고 우리가 짝 구성 짜놓은 그대로 하면 된다. 그렇게 뭐 300명 실무자까지 있는 대규모 캠프 필요 없다. 당 중심대로 하자. 그렇게 요구를 한 건데 윤석열 후보 측은 그럴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 캠프 유지하고 플러스 확장을 하겠다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약간의 좀 갈등은 있어 보여요. 하지만 그 갈등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조그마한 갈등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권성동 의원이 충분히 김종인 위원장하고 소통을 잘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곧 해결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후보 캠프에 있지도 않았으면서 어떻게 윤석열 후보 생각이 그럴 것 같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쪽에 아는 분들이 좀 많고 기자분들한테 취재를 해옵니다. 그래서 뉴스와이드 출연할 때마다 꼭 몇몇 분들하고 이렇게 사실관계를 좀 확인하고 들어옵니다. 옆자리에 김경진 의원이 계시니까 바로 물어봅시다. 네. 윤석열 후보 생각이 그렇습니까? 저는 핵심 측근이 아니어서요. 오히려 장성철 소장께서 훨씬 더 저보다 많이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근데 딱 하나 아까 저 이준석 대표께서 이제 거간꾼 표현하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저거 같아요. 제가 보다 보니까 그 누굽니까 저기 우리 국민의당의 김영환 전 의원. 예. 안철수 대표하고 단일화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필요 없다라고 아주 거의 만약 하게 된다면 이거 해당 행위로 처리하겠다고 단호하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아마 그 직후에 김영환 전 장관께서 페이스북에
나는 생각이 다르다라고 하면서 징계를 받더라도 나는 안철수 후보하고 단일화를 추진하겠다 뭐 이런 취지로 글을 올렸던 것 같아요. 제가 그 글을 본 것 같은데 그런 취지로 올렸지만 표현은 아주 좀 격했어요. 그러니까 그래 나 거간꾼이다라고 하면서 정치의 본령은 거간 아니냐 네. 그런 표현하면서 나 이참에 자수해서 광명 찾을 테니까 네. 거간꾼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이야기해라 뭐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정세를 분석하고 거기에 대응하는 어떤 방향에 대한 생각의 차이가 아닌가 싶고요. 저 정도 생각의 차이는 당 내에서 이런저런 토론을 통해서 충분히 좀 극복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너무 일사불란하게 가는 것도 맞지 않은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생각보다는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보면 어차피 최종 선대위 구성은 후보 또 이렇게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로 신뢰를 주고 있는 김종인 위원장 또 당대표 뭐 이런 분들이 협의해서 구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제가 핵심 측근이 아니라서 저런 깊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왜 오늘 핵심 측근이 아니라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선거 끝나고 윤석열 후보가 당신 핵심 측근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까? 아니요 그런 건 아닌데 예. 저한테 이력서를 보내는 분이 몇 분 계셔가지고 이력서 보내보셔야 아무 벌써 소용이 없다는 그렇습니까? 걸. 아하. 핵심 측근 맞네. 아닙니다. 예. 그런데 경선 기간에 어찌됐든 그분들도 윤석열 후보 당선을 위해서 네. 열심히 노력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당에 있는 또 당 밖에 있는 인사가 하이에나다, 파리떼다, 거간꾼이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분들 인간적으로 섭섭하지 않겠어요? 근데 섭섭하긴 한데요. 이제 반면에 저희가 후보를 보좌함에 있어서 부족하게 보좌한 점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 당연히 비판받아야죠.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내부적으로 분명히 우리가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질책이 나오는 것이고 제가 당연히 수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원석 의원 이제 그런데 이준석 대표는 그렇게 얘기해놓고 오히려 지금 내가 이렇게 표현하는 게 윤석열 후보 도와주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좀 전략적인 냉정함을 지금 후보가 갖춰야 되는데 후보 스스로 또 캠프 그동안에 고생했던 자기 사람들을 생각 안 할 수 없으니까 당대표 된 입장에서 그런 점은 내가 거들어주겠다. 그래서 일부러 더 모나게 얘기하고 일부러 이제 강한 프레임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저런 게 계속되면 사람이 감정이 상해요. 아무리 이게 정치의 장이라는 게 그런 냉정함을 갖추고 한다 그러더라도 또 이 대표가 좀 특유의 어떤 비유를 하거나 어떤 상황을 자기 의도를 가지고 설명할 때 좀 독하게 말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좀 조심해야 되겠죠. 예. 자, 권성동 의원 비서실장을 맡았는데 김정인 위원장을 모실 생각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얼마나 많은 분들을 여기서 모셔서 소위 말해서 정권교체 국민통합선대를 꾸릴 것인가에 대해서 구상을 하는 그런 지시를 받아서 앞으로 당 내외의 지도자들을 만나서 그와 관련된 의견을 들을 계획입니다. 우리 김종인 위원장님께서는 경선 기간 내내 우리 후보와 소통하시면서 여러 가지 조언을 주셔서 저희들이 경선 과정에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선에서도 저희들에게 큰 힘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그분의 그런 역할과 그분의 능력 또 그분의 그런 경륜에 걸맞는 그런 자리로 모시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양문석 이사장, 네. 김정인 위원장이 꼭 와야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김정인 위원장이 오면 큰 힘이 될까요? 저는 오히려 역효과가 날 것이다라고 보는데요. 지금 현재 당과 그다음에 윤석열 캠프가 헤게모니 싸움을 벌써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하이에나 거강꾼 파리떼라고 이야기하는 건 윤석열 캠프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니고 당에서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까지 상당히 헌신적으로 뛰었던 윤석열 캠프 멤버들 입장에서는 마음이 상하는 문제가 아니고 이후에 본격적인 캠프가 구성이 됐었을 때 배제당할 수 있거든요. 이 측면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 김종인의 역효과는 홍준표입니다. 선거 당내 경선 과정에서 계속해서 윤석열 편을 들면서
홍준표 후보가 계속해서 버럭버럭했던 그 여러 가지 그 사건들도 있었었고 사실상 홍준표 그 후보가 이 캠프 또는 정권 교체를 위해서 마이크를 잡을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차단시키고 홍준표를 아웃시키는 게 김종인 카드이기 때문에 예. 실질적으로 홍준표를 버리고 김종인을 선택하는 취사 선택의 영역이 이제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종인 씨가 들어가서 선대위원장을 맡거나 핵심 위치를 점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윤석열 캠프에게는 마이너스 이펙트가 강하게 들어갈 거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장성철 교수, 윤석열 후보가 생각하는 것과 김종인 위원장이 생각하는 게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파리 떼고 하이에나고 거강꾼인지 김종인 위원장은 이 사람을 생각하는데 윤석열 후보는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 부분에 좀 충돌이 있는 것 같아요.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캠프에서 핵심적으로 일했던 몇몇 분들에 대해서는 저분들은 좀 우리가 확대되는 당의 선대위에는 참여시키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을 그렇게 헌신적으로 도와줬던 분들을 다 내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름을 찍어서 요구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이준석 대표도 윤석열 후보에게 이런 사람들은 선대위에 들어오면 안 된다. 나는 반대한다라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충돌이 있어 보여요. 근데 하지만 당무 우선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이나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후보가 고집을 부리면 그걸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아무튼 이준석 대표는 김종인 위원장이 전면 재구성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다고 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김종인 위원장은 승리를 위해 가지고는 항상 여러 가지 복잡한 선결 조건들을 많이 제시하시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후보와 김종인 비대위원장 간에 그 의견을 조율하는 게 필요하고요. 전면 재구성 또는 좀 자리를 비우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입장을 갖고 계신 것 같고요. 어쨌든 후보가 본인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이 선거인데 김종인 위원장은 상당히 큰 권한들을 요구하고 실제로 그렇게 권한이 위임되었을 때 좋은 선거의 승리를 많이 가져왔기 때문에 아마 그 지점을 놓고 고민이 많을 겁니다. 장성철 교수,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김종인 위원장은 그 전부터 여러 차례 이제 경고를 했지요. 후보가 되면은 파리떼가 끓는다. 그리고 이제 윤석열 후보 쪽으로 많은 세력이 갔고 김종인 위원장이 보기에는 저런 사람들은 아닌데라는 생각을 분명히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최종적으로 후보가 선출되기는 했지만 당심과 민심 간에 좀 차이가 있었고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하려면 전혀 달라진 새로운 모습으로 선대위를 꾸려야 되고 그러면 내가 맞겠지만 기존의 그런 멤버 그대로 가지고 가서는 내가 생각하는 선대위를 꾸릴 수 없다 이거 아니겠어요? 혹시 장 소장 보시기에 김종인 위원장이 이런 사람은 정말 아니야 라는 사람이 혹시 누가 있을 것 같습니까? 예, 있겠죠.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도 그립이 좀 세신 분이잖아요. 본인이 예전부터 싫어했던 분이나 같이 일하기 불편한 분들 같은 경우에 현재 윤석열 캠프에서 아주 막중한 임무를 갖고 계신 분이 선대위에 오면은 본인이 책임지고 일하기가 상당히 불편하다라는 생각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누가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뭐 이런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저는 권성동 의원이 왜 비서실장을 맡았을까를 좀 눈여겨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권성동 의원을 하이에나로 봤다는 말입니까? 그건 아닌데요. 예. 권성동 의원이 어쨌든 김종인 위원장과 윤석열 후보 사이에 신뢰를 갖고 있는 메신저 역할을 해달라라는 것이 윤석열 후보의 입장 같아요. 예.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한테 사전에 우리 비서실장으로는 권성동 의원을 하겠다. 위원장님 어떠시냐 그랬더니 위원장님도 괜찮다라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 좀 원만하게 일들이 풀어지도록 양측에서 상당히 노력을 하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말하고 다른 게 뭐예요? 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좀 사소한 갈등인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막 누구 이름을 얘기하는 거는 좀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생각나는 사람은 있는데 논란이 될까 봐 얘기를 안 합니까? 네. 아니 근데요. 장성철 교수가 논란 한두 번 일으켰습니까? 죄송합니다. 예. 그 큰 틀에서 갈등 요인은 없는 게 사실은 결정적인 고비마다
김종인 위원장께서 언론하고 슬쩍슬쩍 인터뷰를 하면서 될 사람은 윤석열밖에 없다라고 콕콕 찍어주셨어요. 예. 그게 사실은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 거대한 파고를 형성하려고 하는 순간에 그냥 아팠지요. 김이 빠지고 예, 했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그때마다 후보께 그런 얘기를 드렸거든요. 김종인 위원장님, 저분은 혼신의 힘을 다해서 후보님을 도와주시고 계시는데 저걸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지금 이 순간에 계속해서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또 저한테 해주실 말씀 없는가라고 전화를 드리고 얘기를 들으라고 누차 얘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후보하고 김종인 위원장 사이에는 근본적으로 큰 틀의 신뢰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런 소소한 어떤 문제는 그렇게 뭐 이렇게 어떤 충돌이 격화된다거나 이런 일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사실 전쟁할 때는 앞에서 이렇게 육박전하고 백병전 하는 것보다 먼 뒤에서 좌표에다가 포탄 빵빵 떨어뜨려주는 게 훨씬 효과가 크죠. 그렇죠. 그 역할을 이번에 네. 김종인 위원장이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정적인 맥이 되는 순간에 이게 포탄을 몇 방 날려주셨거든요. 문제는 네. 그렇게 포탄을 빵빵 쏴서 승리에 큰 역할을 했으니 네. 내가 이야기하는 것을 좀 들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김종인 위원장 말도 일리가 있고 네. 어찌됐든 나도 목숨 걸고 맨 앞에서 적군과 총검으로 싸웠으니 나도 뭔가 역할을 맡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사람들 말도 일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둘 다 일리가 있는데요. 그래도 포탄이 훨씬 세죠. 그래서 포탄 말을 먼저 드려야죠. 박원석 의원 어떻게 보면 좀 씁쓸해요. 뭐 사실은 캠프에 늘 있는 일이죠. 특히 이제 당이 크고 캠프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저런 식의 이제 자리 다툼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근데 이제 정권 교체에 관한 어떤 절박함들이 있다면 내부적으로 그런 갈등들을 잘 해소해 나갈 거고 오히려 그런 갈등들이 표면으로 드러나거나 그로 인해서 자중질환이 일어난다면 국민들 눈에는 정권 교체 하고 싶지 않은가 보다 이렇게 비추지 않겠습니까? 예, 선대위 구성 잘 해야 되겠죠. 그런데요. 선거대책위원회 구성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경선 후유증을 극복하는 건데 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당장 경선이 끝난 후에 지금 청년 당원들의 탈당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도 윤석열 후보 측으로서는 좀 신경 쓰이는 부분, 또 국민의힘으로서는 염려되는 부분일 겁니다. 그런데 이 탈당 인원을 놓고 최근에 이런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이 한 인터뷰에서 뭐 탈당 뭐 좀 하긴 하는데 얼마 안 됩니다. 한 40명 정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같은 당의 이준석 대표가 곧바로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몰상식하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본인이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그러니까 발언을 한 어제죠. 현재 1,800명 정도 탈당을 했고 그중에 75%가 20, 30대다. 그런데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김재원 최고는 어떻게 해서든지 뭐 그 숫자가 많지 않다 하는 것에 방점을 찍으려고 했다면 이준석 대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떠나간 청년들 더 건드려서 당을 손해를 끼치는 일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허위 정보를 유통시킨다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또 탈당 숫자가 더 늘어났겠지요. 관련된 녹취를 좀 들어보죠. 그리고 젊은 세대의 이탈이 심하다면 언제 입당한 건지 그것도 한번 확인해보고 예를 들어 우리 당에 입당한 지 오래된 젊은 세대가 탈당한다면 심각한 문제고 예를 들어 뭐 최근에 입당해서 탈당을 했다면 조금은 그 대응을 또 그 지금 젊은 세대들에게 어떻게 다가갈지 그것을 좀 대응을 해야 되고 아예 뭐 젊은 세대 탈당이 아니라 세대별로 똑같다면 그건 또 이제 다 경선 불만이니까 탈당이 통상적으로 경선 끝나면 10% 정도는 항상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거꾸로 오로지 경선만을 위해서 동원한 당원들도 있으니까 그건 뭐 현실이니까.
일부 정치권 저희 보수 진영에 예. 몰상식한 분들이 그것을 무슨 애초에 역선택이었느니 그분들이 2030이 한 줌밖에 안 되느니 이런 것들로 비하적 발언을 이제 일삼고 있거든요. 그런 발언 하시는 분들이 평생 살면서 2030 당원을 10명이라도 모아오시는 실적이 있는가. 본인이 탈당했다고 인증한 사람이 수백 명이 넘는 상황 속에서 40명 이렇게 하면 김재원 최고의 진위가 무엇이든 간에 자신들을 무시하고 자신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하려고 하고 그리고 애써 사태를 축소하려고 한다는 느낌으로 이제 비춰지면 더 화가 나서 탈당할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건 강하게 제지하고 실제 통계를 공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김재원 최고같이 언론의 습성을 잘 아시는 그런 어떤 숙련된 정치인이 이런 발언을 했다면 저는 의도가 좀 있었다고 봅니다. 장청철 교수, 지금 자꾸 의도하는데 무슨 의도를 얘기하는 걸까요? 글쎄요.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가 지금 반발을 하고 있고 흔쾌하게 윤석열 팀에 힘을 실어주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는 20, 30대 지지를 많이 받았다라고 어쨌든 분석이 되고 있으니까 그게 별거 아니다. 무시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저는 김재원 의원도 적절하지 못한 발언을 했고 이준석 대표도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고 봅니다. 40명밖에 안 떠나갔으니까 우리 문제 없어라고 하는 거는 첫 번째 통계가 잘못됐고 그리고 한 명이라도 당을 탈당했으면 그분의 마음을 붙잡고 그분의 마음을 다시 사는 게 당의 최고 지도부가 할 일이지 40명 떠나갔으니까 괜찮아요. 원래 10% 떠나가니까 우리 괜찮아요. 이런 식의 접근 방법 분명히 잘못됐다고 보여지고요. 당대표 같은 경우도 저런 당내 갈등이 있으면 좀 조용하게 다독이고 조율시켜서 외부의 이견이 안 나가도록 하는 것이 당대표의 역할인데 당대표도 너무 화가 나셨는지 언론에다가 무슨 통계표까지 제치하면서 김재원 후보에 대해서 또 저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당 지도부 간의 갈등이 심하구나. 이 선대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주도권 다툼이 있구나라는 인상을 외부에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은 좀 부적절하다. 두 분 다 좀 자제해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탈당한 숫자가 일반 당원 3,500여 명, 책임 당원 3,000여 명, 6,500명 정도가 이틀간에 걸쳐서 탈당한 것으로 그렇게 나왔는데 상당히 많은 숫자라고 할 수 있지요. 그리고 이 가운데 70%가량이 2030 세대 청년층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런 점들 윤석열 후보 선출 이후에 청년 당원들이 탈당하는 것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후보들은 신경이 좀 쓰이는 부분이겠죠. 김경진 의원, 어떤 시각으로 지금 이 문제를 보고 있습니까? 일단 탈당 자체가 있다는 것, 또 상당수가 지금 20, 30대 청년 당원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뭔가 부족한 점이 분명히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원인 분석하고 저분들의 마음을 잡을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된다.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다만 이제 오늘 모 일간지에 또 다른 통계가 나왔는데 저 한 6천여 명 탈당한 숫자보다도 오히려 몇백 명 더 많은 그러니까 후보자 선출 이후에 약 7천 명 가까운 신규 입당도 있었다. 그래서 입당 탈당을 하면 오히려 입당이 조금 더 많았다. 당원 숫자가 더 늘었다. 늘었다. 지금 이런 통계도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몇몇 여론조사를 보면 이재명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하고 20, 30대 세대별 지지도를 보면 역시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훨씬 앞서는 수치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물론 부족한 점 많고 그 점을 찾아야겠지만 윤석열 후보가 20, 30대로부터 전혀 지지를 못 받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고 표현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이 아닌가 싶고요. 또 한 가지가 이게 지금 전당대회 이후에 탈당자 숫자를 지금 구체적으로 수치를 찾아보니까 이러는데 이게 국힘만 가지고 찾아보니까 그러는데 민주당은 그러면 과연 이재명 후보 선출 이후에 3일 동안 탈당자 숫자가 얼마나 될 것인지 사실은 민주당 조직국에서 전산 두드려 보면 입당자 탈당자 숫자 금방 나올 거거든요. 나오겠죠. 근데 언론에서는 사실은 그 부분을 테마로 해서 기사를 쓰거나 찾아보거나 기사가 나온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 숫자를 확인해 보면 제가 볼 때는 얼추 비슷하거나 오히려 조금 더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는데 그 부분은 숫자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양문석 이사장 혹시 민주당도 그런 내용 조사한 게 있나요? 아니 무슨 평물 저렇게 물귀신처럼 민주당을 물고 늘어져요. 첫 번째 그런 통계 낼 이유가 없었었죠. 그리고 이낙연 후보가
바로 현장에서 몸을 빼고 그리고 특별한 해단식 이후에도 크게 움직임이 없었었고요. 그 국민의힘은 홍준표 후보가 해단식을 하고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강하게 지지했던 2030들이 여기에 대한 불만들을 계속해서 공개적으로 각종 게시판에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다음에 세 번째, 우리 김경진 의원이 똑같이 지금 화면에서도 뜨고 있는데 압도적으로 뭐 2030에서 윤석열 후보가 이기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방금 그거 자료 한번 보여주세요. 아, 예, 최근에 나온 다른 조사를 그러니까 본 표현을 건데요. 최근에 나온 그 다른 예. 조사를 이야기하면서 산수가 안 되나요? 17이 넘나요? 15가 넘나요? 언제부터 15가 저렇게 17보다 압도적으로 높죠? 또 다른 조사도 하나 있습니다. 뭐 저런 조사들 예. 그 컨벤션 효과가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함에도 불구하고 2030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이제는 홍준표 후보를 지지했던 이유가 뭘까를 고민해야 돼요. 뭐 문재인 정부나 그다음에 민주당이 그동안 2030에 대해서 많은 실수와 잘못을 했기 때문에 저 민심 위반이 국민의힘으로 갔다가 국민의힘에서 홍준표 후보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 분들을 마음을 어떻게 달랠 것이고 실질적으로 어떠한 정책을 내놓을 것인가, 그러면서 저 민심을 어떻게 가져올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 게 뭐 윤석열 캠프든 이재명 캠프든 공이 고민해야 되는 영역입니다. 그 고민해야 되는 영역을 압도적으로 우리가 뭐 이기고 있느니 민주당은 저런 거 없었느니 이렇게 이제 평론을 하면 캠프에서 안 불러줄까 지금 너무 걱정이세요? 흥분하지 마시고, 아무튼 여론조사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딱 한 가지 유리한 여론조사 가지고 너무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으면 합니다. 예, 장성철 교수. 윤석열 캠프 쪽에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김경진 의원께서 나와 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어떤 경선과 선거가 끝나고 나서 승자의 의무는요, 패자를 조롱하거나 배척하는 게 아닙니다. 패자를 포용해야 돼요. 초창기에 경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많은 윤석열 후보 캠프에 있는 분들이 언론에 나오셔서 2030 떠나가는 거 그거 뭐 역선택할 분이 떠나가는 거예요. 홍준표 후보를 지지한 거 다 역선택하는 분들이 지지했던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 우리에게는 2030 세대의 지지를 받는 이준석 대표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말을 하더라도 이준석 대표를 앞장 세우면 그들의 마음을 다시 되돌릴 수 있어요. 이런 안이한 생각을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얻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건지 다시 한번 깨달아 주셨으면 좋겠다. 귀한 말씀입니다. 네. 김경진 의원이 잘 전하겠죠? 예, 잘 전달하겠습니다. 예. 장성철 소장께서 그 말씀하셨다고 후보께 반드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뼈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요. 아니, 장 소장께서 정말로 적시에 필요한 조언과 그 역할을 해주셔서 항상 감사할 따름입니다. 장성철 소장은 윤석열 후보 쪽에 뭐 하이에나도 아니고 파리떼도 아니잖아요. 네, 저는 뭐 정권 교체를 원하는 야권 지지자입니다. 예. 그런데 박원석 의원, 사실 이 정당의 당원들이 입당하고 탈당하는 것은 항용 있는 일이기는 하죠. 네. 그런데 이제 어떤 특별한 계기는 좀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런 이제 당내 큰 경선이 있은 직후에 저런 현상들이 나오죠. 특히 이제 홍준표 후보를 아주 열성적으로 지지했던 당원들 같은 경우에 마음도 좀 상했을 거고 경선 결과에 실망했을 거고 역시 이 당은 안 변하는구나. 뭐 이런 어떤 회의감도 들었을 거고 그래서 저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요. 근데 이건 아마 그 윤석열 후보로서는 굉장히 큰 과제일 거예요. 지금 앞서 이제 여론조사에도 나오지만 비호감이 특히 이제 젊은 층일수록 굉장히 높고 그리고 당내 경선에서도 어쨌든 그 20, 30대 젊은 당원들 같은 경우에 압도적으로 홍준표 후보를 지지했는데 이게 민심과 다른 게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떻게 이제 청년층의 마음을 사로잡을 건가 모든 후보들의 사실은 과제이기도 하고 이번 대선에서 캐스팅 보터가 된다면 아마 이 2030들이 캐스팅 보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홍준표 후보하고는 어떻게 될까요? 지난번에 민주당 경선 끝난 뒤에 이재명 후보 정말 후보들 다 만나서 손을 잡았는데 홍준표 후보는 아직도 한 걸음도 나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을 비리 의혹 대선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여기에는 내가 참여할 생각이 없다. 그리고 마이크도 잡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한번 들어볼까요?
혹시 만나실 생각 있으신가요? 만난다고 해서 그게 달라질 게 있습니까? 응? 만난다고 해서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마 내 만날 시간에 딴 사람 열심히 만나도록 하십시오. 그건 만난다고 해서 달라질 게 없어요. 내 고집이 내가 보통 센 사람이 아닙니다. 뭐 현재로서는 만나도 달라질 게 없다는 말씀을 했지만 정치는 홍 후보 본인이 말씀하셨다시피 생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대선이 가까워지고 또 상황이 또 좀 어느 정도 바뀌면은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변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예.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김경진 의원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손을 잡을 때까지 만날 생각입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가면은 포기할 생각입니까? 최선을 다해야죠. 손을 잡을 때까지 노력해야죠. 손 잡을 것 같습니까? 잡으시겠죠. 그래요? 예. 장성철 교수 보시기에 어때요? 잡으셔야죠. 지금은 화가 많이 나 계신 것 같습니다. 지지자들도 울분에 차가지고 많이 험한 말을 많이 쏟아내거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는 윤석열 캠프가 경선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처음에 너무나 자극적인 말을 해댔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정말 패자를 끝까지 진정성 있게 포용하시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정권 교체라는 대의 앞에서는 홍준표 후보께서도 마음을 돌리실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양문석 이사장, 네. 이낙연 후보와 이재명 후보 간에도 상당히 좀 그 복잡한 문제가 많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 풀린 것과 이번에 윤석열 홍준표 후보 간의 앙금이 풀리는 것과 좀 결이 다르다고도 보십니까? 어쨌든 3주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선대위 구성을 끊임없이 조율하면서 3주 동안 아무것도 민주당에서는 발표를 안 했어요. 근데 지금 벌써 선대위 구성과 관련해 가지고 김종인 씨를 영입하느니 마느니를 가지고 파리떼 하이에나 논란을 계속 한편으로 일으키고 실질적으로 홍준표 의원하고 가장 관계가 안 좋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오히려 김종인 씨일 텐데 김종인 씨를 놓고 설왕설래를 하는 모습 자체가 아주 이 의지가 없다. 그리고 사실상 홍준표의 배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2030도 경선 불복 세력으로 지금 김재원 최고 같은 경우도 지금 규정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들의 화를 더 부추기고 있는데 경선 불복 세력으로 2030을 규정함으로써 더더욱 스스로 위기를 자초하는 모습들이 보인다. 사실상 3주 동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 어떤 일을 했냐면 예를 들면 우원식 선대위 위원장이 이낙연 캠프 선대위원장 집에 찾아갑니다. 그런데 문전박대를 당하고 와요. 예. 그리고 나서 또 그 다음 날 만나서 그 두 분의 40년 지기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설득하고 또 설득해서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서른 의원을 모십니다. 예. 이러한 과정들이 모여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민주당과는 달리 국민의힘은 홍준표 후보를 완전히 배제시키는 행위들이 곳곳에서 지금 나오고 있다. 2030을 대하는 태도, 그다음에 김종인 씨를 대하는 태도들 속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 같다고 평가할 수 있겠네요. 박원석 의원, 그러고 보니까 민주당과는 좀 사정이 달라질 수 있는 게 김종인 위원장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군요. 변수가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아무래도 홍준표 의원하고는 내내 안 좋았지 않습니까? 홍준표 의원이 복당을 오랫동안 못했던 이유도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사실상 복당을 거부했던 거거든요. 그런 악연이 있기 때문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오게 되면 그 밑에서 홍준표 의원이 어떤 역할을 안 하려고 할 것 같아요. 이준석 대표 얘기는 어디 방송 나와서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선대위에 이름 올리는 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던데 그렇다 하더라도 홍준표 의원이 갖고 있던 포지션이 있고 또 지지 기반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온전히 끌어안아도 모자랄 판에 그로 인해서 어떤 이 누수가 생긴다면 사실 그건 윤석열 후보한테 좋을 게 없죠. 결국에는 윤 후보가 얼마만큼 어떤 성의를 보이는가가 관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아무튼 김병진 의원 최선을 다한다, 최선을 다해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홍준표 의원, 김종인 위원장과 나 둘 중에 하나를 택해라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을까요? 이게 정치라고 하는 게 끝없이 어떻게 보면 마음속에 이제 자기 연말을 해야 되는 과정이고요. 또 정치의 유명한 격언 중에 영원한 적도 영원한 동지도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분 사이에 이 살아있는 정치가 생물인데 어떤 관계가 어떻게 맺어질지 또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기 나름이겠죠. 네, 봅시다. 네. 네. 자, 다음으로 넘어가지요. 민주당의 이재명 대선 후보 오늘 갑자기 모든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부인 김혜경 씨가 오늘 아침에 낙상 사고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만큼은 아내 곁에 있겠다라고 하면서 일정을 취소한 건데요. 대선에서 부인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지요. 여야 대선 후보로 확정된 후보들의 배우자들도 이제 슬슬 모습을 드러내게 될 텐데 먼저 양문석 이사장. 네. 김혜경 여사가 낙상 사고를 당했다고 하는데 혹시 얼마나 많이 다쳤는지 들으신 게 있나요? 그 뭐 많이 다쳤다 이 평가를 하기 전에 이재명 캠프의 많은 사람들 그리고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재명 후보의 부인인 김혜경 씨에 대해서 엄청난 요청이 많습니다. 그리고 워낙 스킨십이 좋고 내용이 깔끔하기 때문에 오면 우리 후보 바꾸자 부인으로 이렇게 할 정도로 인기 좋아요. 지지자들한테 이제 인기가 좋고 그 다음에 따뜻하게 이제 접근하는 이제 모습들이 이제 워낙 평이 좋기 때문에 전국 곳곳에서 그 후보자 배우자의 요청들이 이제 쏟아지는데 어제 점심 때부터 이제 그 몸이 상당히 안 좋았던 모양이에요. 네. 그리고 어제 점심 때부터 이제 컨디션 안조를 보이다가 새벽 1시경에 이제 구토 현기증 증세가 이제 좀 났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넘어졌던 모양입니다. 이제 이걸 낙상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데 넘어지면서 열상, 피부 찢어진 거죠. 좀 찢어진 거죠. 그래서 낙상과 열상이 겹치면서 이제 분당 노병원 응급실로 갔다가 이제 퇴원을 했는데 이 과정에 있어서 후보 부인으로서의 그 무게와 그 다음에 강행군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겹치 오면서 이재명 후보가 부인에 대한 그 미안함이 이제 워낙 컸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일정을 전면 취소하기도 했는데요. 어떤 측면에서 보면 정치인의 아내가 겪는 그 숙명적인 그 강행군 속에서 나타났던 불상사고 사고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빨리 나와야 될 텐데 아무튼 뭐 상당히 일정이 좀 빡빡하고 과로가 심했던 것 같습니다. 양문석 이사장도 선거 치러보셨는데 부인께서 정말 애 많이 쓰죠. 일정도 다 이렇게 같이 챙겨야 되고. 그렇죠. 뭐 선거 끝나고 나서 몸무게 한 10kg 정도 늘었다는 거예요. 늘어요? 예, 선거 과정에서 워낙 강행군을 하니까 그 정도 빠져요. 10kg가 빠졌다고? 빠지고. 난 선거 끝나고 10kg 늘었다고. 또 선거 끝나고 나서 위로주 사주고 위로밥 사주는 분들이 또 많으니까 또 그 검세 또 채웠는데 여성의 몸무게가 10kg가 오갈 정도면 이 육체적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그 고통들이 상상 밖이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런데 뭐 어느 후보들도 어떤 그 배우자들 그러한 마음고생과 그 육체적 노동들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잘 해주고 계시죠? 본인한테 물어봐야죠. 그거는 잘 해드리세요. 제가 평가할 일은 아니에요. 잘 해드리세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 오늘은 내가 아내 곁에서 하루 종일 좀 간호하겠다라고 하면서 일정을 취소했는데요. 이재명 후보 그동안에도 여러 번 부인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한 가지 화면 한번 보실까요? 얘기 힘들었냐고 그러는데요. 솔직히 얘기하면 힘들었어요. 힘 안 든 적이 있는데 사실 꽤 힘들었습니다. 네, 제 아내가 크게 도움이 됐어요.
계속 같이 다녔어요. 사실 뭐. 저에게 이제 많이 힘들었지 않냐고 용기 내라고 힘내라고 말씀 많이 해주시는데요. 너무 감사하고요. 솔직히 말해서 저도 걱정은 되게 많이 됐었어요. 이게 뭐지 도대체? 이 상황이 이게 뭐야? 너무 걱정이 되긴 했는데 생각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상처받거나 이렇게 상처받고 고통스럽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실이 아니니까. 사실 이 사람은 그 껍데기가 좀 단단해졌어요. 사실 처음엔 되게 힘들었을 텐데 많이 단련돼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좀 그러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잘 견뎌줘서 고맙고. 예, 2018년 6월 모습이니까 3년 전이군요. 박원석 의원, 네. 정치인도 어떤 특별한 소명이 있어야 되겠지만 정치인의 아내도 좀 타고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뭐 이게 선거라는 게 거의 전쟁 같은 상황이니까 가족들이 그냥 나 몰라라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모든 가족이 나서서 선거 운동을 같이 하게 되고 사실은 뭐 아내가 가족이 정치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또 그게 남편이 됐든 혹은 아버지가 됐든 당선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 과정에서 힘든 일이 굉장히 많죠. 또 이게 정치인의 가족이다 보면 본인이 원치 않아도 사생활이 노출이 되고 프라이버시가 지켜지지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거는 이제 우리 정치 문화에서도 조금은 좀 존중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자, 앞으로 이제 대선 본격적인 선거 전에 들어가면 또 이 부인들의 경쟁도 볼만한 포인트가 되겠지요.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언제 또 등장할지도 관심을 모으는데 윤석열 후보 측의 김병민 대변인 얘기를 들어보지요. 윤석열 후보의 부인인 김건희 씨, 이제 윤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된 만큼 공식 석상에서 자주 뵐 수 있는 건가요? 이런 질문 주셨습니다. 예,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인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가 된 만큼 이 가족에 대한 같은 대통령 후보 배우자로서의 그런 활동이라든지 이런 모습들도 차차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경준 의원, 아까 양문석 이사장이 이재명 후보 부인 김혜경 씨가 상당히 좀 활발하고 또 이렇게 살갑고 그렇다고 소개를 해 주셨는데 김경진 의원이 만나본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는 어떤 스타일입니까? 만나본 적이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주로 이제 우리 이두호 변호사 방송 가끔 나오는 이두호 변호사가 아마 이제 후보 3호를 가깝게 좀 수행하고 필요한 의사 연락을 했었고요. 저는 뵌 적은 없고 다만 이제 그 문화예술계 쪽하고 활동을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만났다고 하는 분들을 만나본 적은 있어요. 직접은 본 적이 직접은 없어요? 본 적이 없고요. 그러면 그런데 잘 나타나지 않는 스타일이군요. 캠페인을 한 번도 안 오셨어요. 예. 그러면은 최근에 머리 스타일을 단발로 바꿨다고 하던데 그것도 본 적이 없겠군요. 언론 기사를 봤죠, 제가. 예. 혹시 캠프에서는 언제쯤 김건희 여사가 등장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글쎄, 엊그제 후보께서 이제 후보 지명 이후에 인터뷰하신 걸 보니까 아마 조만간 등판할 것이다. 그다음에 후보 부인으로서 적절하고 필요한 역할은 최소한 이상은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예.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 이상은 모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성철 교수, 특히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와 관련해서는 또 여러 가지 의혹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또 재판 관련된 내용도 있고 이런 것들이 공식 석상에 나타나는데 어떤 변수가 될 수 있겠죠? 결국엔 그렇죠. 그런데 하지만 캠프 내에서는 신중하게 어떠한 시점에 김건희 여사를 대중 앞에 내세울 것이냐 그런 점에 대해서 상당히 좀 고민스러운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도 이제 김혜경 여사와 김건희 여사와의 이런 후보자 배우자의 싸움도 한번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자, 다음으로 넘어가죠. 이재명 후보 오늘은 그 부인의 낙상으로 일정을 취소하기도 했습니다만 요즘
말을 좀 아끼기 시작했습니다. 기자들을 상대로 백브리핑, 그러니까 한번 무슨 발언을 하고 그 배경 설명하는 것을 백브리핑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요즘에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차관 이렇게 걸어가면서는 얘기하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 질문을 하려고 이렇게 기자들이 다가가니까 그걸 또 막기도 하고 왜 갑자기 이렇게 말을 그동안 이재명 후보 하면은 사이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요즘에 사이다에서 고구마가 됐다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 관련된 모습을 한번 보시죠. 무슨 오시라고 얘기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예, 다칩니다. 여기까지 하시죠. 여기까지. 실례합니다. 제가 가야 되세요. 아니 대답 질문에 권리를 막으시면 질문 드려야 되니까요. 막지 마세요. 왜냐면 길을 막으시면 안 되죠. 자, 질문을 막으면 안 된다. 길을 막으면 안 된다. 이런 실랑이까지 벌어지는 상황입니다. 양문석 이사장, 왜 이재명 후보가 갑자기 말을 안 합니까? 뭐 지난번에 실언 문제는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분들이 평가하는 내용과 지지하는 분들의 평가하는 내용이 똑같은 장면을 놓고 평가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뭐 대장동 사건부터 시작해서 이재명 후보가 그 카메라 앞에만 서면 아주 자신 있게 당당하게 설명해내는 모습들을 보면서 지지자들은 사이다 같다라고 생각하고 든든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반대편에 있는 분들은 오만하다라는 평가를 합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그 오만과 사이다가 계속 충돌하는 이러한 상황에 있어서 우리는 지금 이제 중도 지지층을 얼마만큼 확보해내느냐, 중도 유권자들을 51%까지 끌어올리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캠프 내부에서 고민이 많습니다. 기존의 이재명다움을 계속 유지하는 게 이번 선거에 유리하냐, 안 그러면 이재명이 또 새로운 모습들을 보여드리면서 중도층에 있는 유권자들에게 그 지지를 끌어낼 수 있느냐의 문제를 놓고 이제 고민하기 때문에 당분간 백브리핑 문제는 전술 전략적으로도 좀 정돈이 되어야 될 상황인데 지적하는 사람들마다 다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계속 이재명다움 사이다와 같은 발언들을 요청하는 분들도 계시고 좀 더 이제는 진중하게 모든 사안에 접근해야 된다라는 그 내용을 요청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당분간 백브리핑을 중단을 하고 실질적으로 이 후보 스스로의 그 고민들이 좀 더 깊어지면서 이후에 변화된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장성철 교수, 문제는 달라졌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잘하시는 거예요. 모든 설화는 백브리핑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당대표 모실 때 부실장 역할을 하면서 당대표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아주 엄중한 얘기들만 하시는 게 좋은데 꼭 저렇게 회의 마치고 나가서 기자분들이 물어보면 거기서 얘기하는 것들이 다 사고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백브리핑 하지 마시라라고 제가 따라다니면서 한 달 동안 잔소리한 적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또 많은 기자분들은 궁금한 것이 많기 때문에 저런 싸움은 계속 될 건데 기자분들한테 하나 팁을 드리면 백브리핑을 공식적으로 안 한다고 해도 백브리핑을 하도록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는 기분을 좀 약간 속칭 긁으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니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재명 후보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면 갑자기 발끈해가지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잘 자제하고 집권여당 대선 후보라는 자리에 대한 무게감을 지키셔서 가급적이면 공식적이고 원론적인 얘기만 해야지 안 그러면 사고가 난다. 그것이 바로 실언으로 연결되고 그것이 지지율에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저 민주당의 판단은 잘한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죠. 뭐 말해서 설화 입는 것보다는 안 하는 게 좋겠지만 또 그래도 소통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딜레마가 있겠습니다. 박원석 의원, 아마 이재명 후보가 백브리핑 안 하기로 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얼마 전에 확 끄는데 그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오피스 누나인가 뭐.
그게 좀 결정적인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그렇죠. 그것도 일종의 이제 실언이고 평상시에 이재명 후보가 워낙 거침없이 말을 하고 백브리핑에 잘 응하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제 취재하는 기자들이 갑자기 이게 달라져가지고 굉장히 좀 답답함을 느낄 텐데 장성철 소장 말씀대로 메시지 관리라는 차원에서 보면은 전략적으로 잘한 판단이죠. 꼭 필요한 말, 그리고 정확한 말만 전달이 되면 되는 거지. 이게 이제 백브를 많이 하다 보면 의도치 않게 그런 말 실수를 하거나 논란이 될 만한 말이 나올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전까지는 이제 당내 경선 과정이었지만 지금부터는 뭐 말 한 번 잘못해서 삐끗하면 대세를 그르치는 그런 본선이기 때문에 저는 뭐 취재하는 언론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 있겠으나 선거 전략 측면에서 보면은 잘하는 거라고 봅니다. 근데 하지 않는다의 문제는 아니고요. 지금 이제 시기적으로 한번 그 당내 경선 중에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했던 공약하고 민주당이 기존에 고수해왔던 공약하고도 다 조율이 돼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정책적으로 조율이 되는 부분들이 1차적이지 정치적 발언이나 그다음에 시비를 걸려고 하는 그 발언 이런 부분들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 결국은 얼마만큼 집권 여당으로서 정책적인 안정감과 그다음에 이미 후보가 받으면 내 뱉는 순간에 그거는 민주당의 기본적인 그 공약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제 여당의 대선 후보인데. 여당의 대선 후보의 그 무게감들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냥 툭 던졌던 뭐 주 4일째 그다음에 음식점 총량제가 한 2, 3일 동안에 그 도하신문에 그리고 그 방송에 계속해서 주요한 화두가 돼버리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는 완벽하게 정책 조율을 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정리된 정책을 내야 되는데 백벌 하다가 툭툭툭 튀어나오면 그 부분은 주워 담기도 힘들고 그리고 모르는 채 외면하기도 힘든 아주 난처한 지경에 빠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 가는 시간이다 이렇게 봐주시죠. 얘기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 하나 생각이 났는데 백불을 못 듣는 기자들이 더 힘들까요? 백불을 얘기하지 않는 이재명 후보가 더 힘들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후보가 더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워낙 잘 정리되어 있고 그리고 기자들을 설득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의지가 충만한 그 후보이기 때문에 백불을 못 듣는 기자보다는 안 하는 참아내는 이재명 후보가 더 힘들 거라고 봅니다. 김경진 의원, 윤석열 후보도 발언 관련해서 참 그동안 어려운 점이 많았잖아요. 지금은 그런 부분 메시지 관리팀이 따로 있습니까? 있죠. 결국은 요거 보니까 한 바퀴 뺑 돌아서 이재명 후보한테 간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백불을 하냐 마냐가 본질이 아니고 정치인이 사이다다. 이건 국민들이 대단히 조심해야 돼요. 뭐냐면 사이다라고 하는 것은 한 방향 속으로 뻥 하고 시원하게 간다고 하는 건데 이 속에 무슨 함정이 숨어 있냐면 다른 것을 고려해야 될 수없이 많이 물밑에 숨어 있는 것들을 한 방에 다 쳐내버린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세상이 그렇게 간단하게 풀릴 거면 그 이전에 정치 지도자나 그 이전에 그 사안을 다루었던 사람들은 왜 그걸 안 했겠습니까? 조심해서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게 고구마일 수밖에 없다. 신중하게 업무 처리를 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런 게 본질인 것 같고요. 사이다 하면 결국은 어느 조직이 됐든 국가가 됐든 넘어갈 수밖에 없다. 저는 그게 본질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근데 사이다, 콜라, 고구마 이런 거 놓고 봤을 때 윤석열 후보도 고구마 쪽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신중한 고구마 쪽이죠. 그래요? 시원시원하게 이야기를 하는 스타일 아닌가요? 행동이 그렇고 겉에서 받아치는 모습이 그렇지 정책의 내부로 들어가 보면 대단히 신중한 편입니다. 여러 가지 점을 동시에 고려한 신중한 정책들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게 1대1로 우리 한번 좀 만나자. 그리고 민생과 관련해서 토론을 하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김경진 의원 혹시 그 제안에 대해서 지금 후보 쪽에서는 입장을 좀 정리했습니까? 후보가 아마 오늘 오전인가 기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생각 좀 해보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 같아요. 그 이재명 후보 제안한 내용을 보면 지금 서로 합의할 수 있는 것은 합의해서 입법이든지 예산인데 처리하고 안 되는 것은 대선 후보들끼리 결단을 내리자, 협의를 하자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그럼 도대체 뭘 테이블에 올려가지고 이미 합의가 된 것이고
뭐 어떤 부분은 대선 후보들끼리 결단을 내려야 될 사항인지 그건 최소한 국회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원내대표들끼리 얘기를 해서 어느 정도 가름을 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뜬금없이 저렇게 뱉어버리면 뭔 얘기를 하는지 정해져 있지도 않잖아요, 보면. 일단 정책 토론을 한다면 그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이재명 후보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얘기를 하고 윤석열 후보는 50조 원 규모의 손실보상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가지고 얘기해보면 뭔가 정책 토론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윤호중 원내대표, 김기현 원내대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저희 당은 국민의 일상 회복과 개인 방역의 지원을 위해 전 국민 위드 코로나 방역 지원금의 지급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전 국민 위드 코로나 방역 지원금은 내년 예산에 반영하여 내년 1월 내년 그 회계년도가 시작되면 최대한 빨리 국민들에게 지급이 되어서 개인 방역에 힘쓰고 계시는 우리 국민들의 방역 물품 구입과 그리고 일상 회복을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가서 추경을 편성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 정부 출범하고 나서 추경을 다시 편성할 수도 있겠죠. 100일이라 그러면 석 달이 넘는 기간인데 뭐 민주당 같은 경우 추경 내놓고 한 달, 거의 제 기억으로는 한 달 만에도 막 강행 처리했던 것 같아 보이는데 지출의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정권을 저희들이 잡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권한이었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민주당 정부가 다 짜놓은 예산을 우리가 무슨 재주로 편성을 새로 하겠습니까? 박원석 의원, 1대1 정책 토론 해볼 만한 것 같은데요? 우선 이재명 후보가 저런 제안을 한 건 그 윤석열 후보의 컨벤션 효과를 일정하게는 조금 무력화시키겠다 이런 의도가 담긴 것 같고요. 별로 그렇게 응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분이 만나서 현안에 관한 그러니까 정책 결정을 하는 그런 식의 회동을 한다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요. 아직 두 분이 대통령이 아니고 후보일 뿐이고 입법권은 국회에 있고 집행권은 행정부와 내각에 있는데 두 분이 만나서 그런 걸 결정할 권한이 없다고 보고 그리고 정책 토론은 다른 후보들이 있는데 왜 두 사람만 만나서 정책 토론을 앞으로 다른 후보들까지 포함해서 토론을 숱하게 할 기회가 있는데요. 저는 뭐 별로 그렇게 성사될 것 같지 않습니다. 장성철 교수께는 어떠세요? 저거 지금 정책 토론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각자 당에서 각 후보들의 정책을 제대로 만드는 단계가 중요하지 지금 설익은 정책을 가지고 양 후보가 얘기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 괜한 혼란만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시기상조다라고 말씀드려요. 네. 정책 토론은 좋은데 또 그 이면에는 정치적인 계산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